예산을 쏟아부어도, 사람을 바꾸어도, 구호를 바꾸어도 안 바뀝니다. 한국 농업은 50년째 위기입니다. 그래서는 범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은 범인은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쓰는 단어 하나였습니다. 과학자의 시선으로 농업을 들여다보는 집다입니다. 오늘은 그 단어, 농가를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한국 농업을 과거에 묶어둔 범인은 누구인가? 자, 첫 단서부터 보겠습니다. 2024년 평균 농가 소득은 5,060만 원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토시가구와 큰 차이도 안 납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한번 뜯어봤더니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5,060만 원 중에 농사를 지어서 번 돈은 얼마였을까요? 960만 원, 전체의 19%였습니다. 나머지 80%는 어디서 왔을까요? 농사와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품삯이나 임대료, 연금, 그리고 정부가 주는 보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름은 분명 농가소득인데 정작 그 안에 농업이 잘 안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약간 멈칫했습니다. 숫자가 틀린 걸까? 물론 아니죠. 숫자는 정확합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농가라는 그릇 자체였습니다. 농가는 한 집안을 나타내는 단위죠. 농사 짓는 어르신도 도시로 출근하는 아들도 그 집 연금도 다 한 묶음입니다. 그러니 농사를 얼마를 버는지가 이 그릇 안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 지붕 아래 있으면 모두 가구이고 한 명이라도 농사를 지으면 농가인 거죠. 그게 첫 단서였습니다. 그리고 단서를 쫓다 보니까 더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농가라는 그릇을 더 이상 안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건 OECD 국가이긴 합니다. 농가라는 개념은 자급자족 시대의 개념입니다. 농사가 국가 경제의 전부였고 국민 열의 7, 8은 농사를 짓던 시절. 그때는 한 집이 곧 한 농장이었습니다. 가족이 일꾼이자 소비자이자 경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집, 가구를 세면은 그게 곧 농업이었죠. 그 시절에는 이 개념이 정확히 잘 맞았습니다. 문제는 그 시대가 끝났는데도 개념은 아직 안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 농업은 국내 총생산의 1.6% 정도에 불과합니다. 농가 수도 굉장히 줄었고요. 1970년 248만 농가에서 2024년에는 97만 4천 농가로 줄었습니다. 세상은 다 변했는데 우리가 농업을 담는 그릇, 그건 6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렇게 생각했죠. 원래 농업 통계가 다 이런가 보다. 그런데 자료를 자꾸 뒤지다 보니까 정반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 농가라는 그릇을 버렸습니다. 먼저 유럽입니다. 유럽연합도 1980년대 후반에 가구 단위로 농가 소득을 재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접었습니다. 가구라는 단위로는 농업의 실체가 안 잡힌다는 방법론적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 2000년대에 제도입도 검토되었다고 하는데요. 무산되었죠. 지금 EU의 농업 통계 단위는 가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농가가 아니라 경영체입니다. Agricultural Holdings죠. 미국은 더 분명합니다. 미국 농무부는 농가의 소득을 아예 두 개로 쪼갭니다. 하나는 농장 사업의 채산성, 또 하나는 가족의 살림살이. 그 이유가 더 인상적입니다. 미국 농무부는 이렇게 얘기하죠. 농가의 살림은 농업보다 농업 밖 소득과 투자에 더 의존한다. 그럼 미국 농장은 어떤지 궁금하시겠죠? 사실 미국의 농업도 다른 나라나 비슷합니다. 10% 미만의 기업형 농장이 80% 이상의 농산물 공급을 책임지고 있고요. 90% 가까운 중소취미농의 농업소득은 마이너스나 제로에 가깝습니다. 가족의 소득 대부분은 농업 외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농사소득 지원은 대부분 그 기업형 상업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가격 및 수입 보장 프로그램이나 연방 농작물 보험 같은 것들이죠. 반면 중소농에게는 안정적인 월급, 그러니까 농해소득을 만들어주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살림을 섞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사업과 살림을 섞지 않는다. 국제 표준을 만드는 FAO도 기본 단위는 경영체입니다. 산업과 복지의 분리, 법인과 기업농의 포착, 토지의 다각화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농가소득을 외국의 농업소득과 나란히 놓지는 못합니다. 단위가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통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법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여기서 농업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농지 1000제곱미터, 약 300평을 경작하거나 또는 농산물을 연 120만 원어치 판매하는 사람.
이게 한국에서 법이 정한 농업인의 기준입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작업자족시대 농가의 기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농가라는 범위는 죽지 않았죠. 법전 안에 박제되어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낡은 정의 위에 모든 게 얹혀 있기 때문입니다. 직불금도 농지를 살 자격도 세금 혜택도 면세율도 출발점이 60년 전 개념이니까 제도 전체가 과거를 복사하고 또 복사합니다. 그 사이 연 수억 원을 판매하는 전업농도 300평의 텃밭 농사를 짓는 어르신도 법 앞에서는 똑같은 농민입니다. 그런데 직불금은 또 농업 경영체 단어로 줍니다. 농가에 대한 지원이 정밀하게 꽂히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를 계속 괴롭혔던 게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이 단어를 쓰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바로 일본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어느 날 이 단어를 버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980년대까지 한국과 일본의 농업은 거의 쌍둥이였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농지, 가족농, 빠른 고령화, 그리고 똑같은 농가 개념. 일본도 같은 함정에 빠져 있었죠. 일본의 판매 농가는 1991년 293만 가구에서 2017년 120만 가구로 59%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일본은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농업 센서스의 기본 단위를 농가에서 농업 경영체로 갈아탔습니다. 가구가 아니라 경영하는 주체를 세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안 보이던 게 보였습니다. 2025년 일본의 농업 경영체는 82만 8천, 5년 전보다 23% 줄었습니다. 그 안에 법인 경영체는 오히려 7.9% 늘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족농의 수는 줄었고 기업농의 규모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구조 전환이 통계에 그대로 잡힙니다. 단어를 바꾸니까 현실이 어떤지 보이고 현실이 보이니까 정책이 거기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해 보이니까요. 한국도 통계 단위를 바꾸자. 그런데 진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도 경영체라는 그릇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2008년에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시행됐고요. 지금 등록된 경영체가 약 184만입니다. 그런데 농가는 97만인데 경영체가 184만이라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2013년에 경영체 등록수가 농가 수의 125%였습니다. 한 집에서 부부가 따로 등록하거나 혜택을 더 받으려고 쪼개기 등록한 결과이겠죠. 우리는 새 그릇을 만들었거든요. 농업경영체라는. 그런데 옛 그릇을 못 버렸습니다. 제가 만난 농업계 대부분의 분들은 다른 나라는 농가라는 통계를 더 이상 안 쓴다는 걸 모르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측정은 가구로 지원은 경영체로 따로 놉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마도 진범은 농가라는 그 단어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 단어를 60년째 못 바꾼 우리의 인식이 오히려 범인일 수 있겠죠. 한번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외국은 우리와는 달리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농가 수라는 모호한 숫자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농업 인력을 봅니다. 실제 농장에서 얼마나 일하는가, 그것을 계량화하는 거죠. 유럽연합의 핵심 단위는 AWU, Annual Work Unit, 1년에 한 사람이 풀타임으로 일하는 양을 말합니다. 주말 농장도 취미농도 이 냉정한 기준 앞에서는 0.1명, 0.2명으로 세밀하게 측정됩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농가 대신에 기간적 농업종사자로 인력을 쪼갭니다. 겉으로 보이는 농가 수가 아니라 진짜 농업의 허리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 누구인지 정확히 발라내겠다는 뜻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통계의 단위가 농가나 자격에 머물면은 정부의 돈은 눈먼 돈이 됩니다. 진짜 전업으로 밤낮없이 땀 흘리는 청년 창업농도 한 개의 농가고요. 은퇴하고 시골 내려와가지고 텃밭을 가꾸는 고령농, 취미농이죠. 한 개의 농가입니다. 법 앞에는 똑같은 농업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모두 보고 있는 거죠. 한정된 국가 예산이 수백만 명에게 은총처럼 잘게 쪼개져서 뿌려집니다. 복지 비료는 어느 정도 의미는 있지만은 농업이라는 산업을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선진국처럼 경영체와 농업 인력을 기준으로 삼으면은 정책의 관역이 명확해집니다. 0.1명짜리 취미농에게는 정교한 농촌복지 정책을, 1명짜리 전업농에게는 확실한 산업정책을, 주소만 얹어둔 가짜 농민은 걸러내고 진짜 농업의 미래를 짊어질 핵심 인력에게 예산과 토지를 몰아줄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 그것이 바로 우리가 농가수라는 모호한 개념에서 벗어나가지고 농업 인력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화해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혹시 지금 농업을 어르신들의 사양산업이라고 느끼고 계셨다면 그 인식이야말로 이 낡은 단어가 만든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농업에 들어오려고 해도요,
법은 그를 300평짜리 농가의 틀로만 바라봅니다. 사업가로도 경영자로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미래가 들어올 자리가 지금의 농가라는 그릇에는 자리 잡기가 어려운 거죠. 한국 농업을 과거에 묻고 있는 건 예산도 사람도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농업을 보는 단어, 그 농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세계는 이미 이 단어를 버렸고요. 일본은 2005년에 이미 갈아탔습니다. 한국만 농가라는 단어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농업을 1960년대의 눈으로 21세기의 농업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단어 하나 바꾸지 못하고 있는 거. 어쩌면 그게 한국 농업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면서 바뀌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단어를 바꾸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단어를 바꾼다는 것은 정치를 멈추고 정책을 시작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농가라는 단어 속에는 농촌에 사는 가족과 그들의 생계와 표를 가진 유권자라는 정서가 통째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농정은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기 어려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단어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개념 속에 머물렀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이것을 경영체와 농업 인력으로 바꾸는 순간 국가가 농업 정책을 바라보는 문법 자체가 바뀝니다. 첫째, 보호에서 투자로 바뀔 수가 있고요. 지켜야 할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투입 대비 산출을 극대화해야 할 산업의 주체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둘째는 예산의 번지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농사지어서 돈 벌 사람에게는 농업 예산을 주고 삶이 박박한 고령농에게는 복지 예산을 몰아주면 됩니다. 농업 예산을 복지비처럼 쓰는 관행을 좀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셋째는 미래의 크기가 바뀝니다. 300평, 500평짜리 자격증을 진 100만 명의 농민이 아니라 진짜 전업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을 굴리는 10만 명의 핵심 인력이 대한민국 농업의 허리라는 사실을 비로소 대중도 관료도 깨닫게 되는 거죠. 단어를 바꾸는 것은 단순한 명칭의 변경이 아닙니다. 농업을 영원히 보조금에 연명하는 예외적 산업으로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리부트할 것인가, 그 거대한 전환의 시작, 바로 이 단어 하나를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데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가, 농가소득 향상, 이 익숙한 단어, 이 익숙한 문구를 다시 돌아볼 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과학자의 시선으로 농업을 보는 지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어버렸네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의존적 먹거리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사단법인 식량과 기후 KFC가 정책 대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와 농업에너지 전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